새벽 3시 38성 독조. 국군 소령이 455명의 부하를 속여 38선 너머로 이끕니다. 공식 기록은 숙군 수사의 공포라고 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있었습니다. 382명은 포위망 속에서 총탄을 뚫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왜? 이 영상에서는 국군의 핵심까지 침투한 전설적 간첩 성시백의 치밀한 공작을 밝혀냅니다. 그가 어떻게 국방의 최전선을 무너뜨렸고 월북자들이 전한 정보가 어떻게 김일성의 남친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요. 계속 시청하시면 당신이 알고 있던 6.25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쳤을까요? 1949년 5월 4일 밤, 강원도 춘천. 제8연대 제1대대장 표무원 소령은 행군과 야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455명을 집결시켰습니다. 어둠 속의 산길, 부하들은 지휘관의 발자국만 따라갔죠. 38선을 넘긴 그 순간 미리 대기하던 북한군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216명이 월북했습니다. 하지만 239명은 최동섭 판정이 중위의 인솔 아래 총탄속을 뚫고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홍천에서는 제2대대장 강태무 소령이 연대의 작전명령이라며 약 300명을 인제 현리로 이끕니다. 위장된 명령, 거짓된 지시. 그 속에서도 143명의 병사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두 대대장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북한군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길을 안내한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750여 명의 병사들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과 나흘 뒤인 5월 8일, 초대 육군 참모총장 이응준이 책임을 지고 경질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나흘, 국방의 최고 지휘관이 그렇게 빨리 낙마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교단장 김백일과 제8연대장 김영일도 함께 경질됐습니다. 지휘 계통 전체가 흔들렸죠.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두 소령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정대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남로당 숙군 수사가 두려워 도망쳤다. 숙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국내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이어졌고 실제로 수백 명의 군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공포가 실제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포가 정말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같은 날 밤 두 대대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을까요? 공포는 제각각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두 부대가 미리 준비된 경로를 따라 같은 밤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공포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강태무의 배경입니다. 그의 친형 강태열은 이미 공산주의 운동가로 월북한 인물이었고 강태무 자신도 당시 숙군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공포에 떨던 사람이라면 왜 그가 대대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을까요? 숙군 수사망은 그를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포섭된 장교가 정보기관의 감시망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데에는 그를 보호하는 또 다른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의문. 한 증언에 따르면 강태무는 작전 전 부대에 민간인 한 명을 들였는데 알고 보니 그는 월북 루트를 안내한 인물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공포는 우연을 만들지만 우연은 길목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목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누가 그 길을 그렸을까요? 이름은 성시백. 1905년생, 1946년 서울에 잠입한 한 남자입니다. 그의 직함은 비공식적으로 김일성의 특사였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대한민국에 심은 최고급 간첩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적국 정보기관의 서울 지부장급 인물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주요 기관의 비밀 공작망을 구축했고
남노당 지도부 박헌영과 김일성 사이의 연락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실록처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서울의 심장부에서 평양에 귀화 이비되었던 사람. 투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어떤 회의를 했고 군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가 평양으로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성시백의 공작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었는지는 그가 체포된 경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5월 그는 서울 종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4년에 걸친 활동이었습니다. 4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보호망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만큼 공작이 정교했거나 아마도 둘 다였겠지요. 6.25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처형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처형한 것은 그가 살아서 말하면 안 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림자는 그 처형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성시백의 공작망을 통해 그리고 월북한 표무원과 강태무의 증언을 통해 평양이 얻어낸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군은 부패하고 사기가 낮으며 지휘부마저 신뢰할 수 없다. 김일성의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을 겁니다. 음악은 곧 결심이 됩니다. 1949년 월북자들이 보낸 보고서, 그리고 이듬해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슨의 발언. 에치슨은 미국의 방위선은 알유샨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에 이른다며 38선 이남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김일성에게 두 신호가 겹친 셈이죠.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은 약하다. 1950년 4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의 동의를, 5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의 군사 지원 약속을 얻어낸 그는 6월 25일 새벽 38선을 넘었습니다. 월북자들의 보고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전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약 6만 5천 명의 정규군에 불과했습니다. 전차는 없었고 현대식 항공기도 없었으며 포탄 보유량은 단 15일분에 그쳤습니다. 반면 북한인민군은 13만 5천 명의 병력에 소련제 T-34 전차 242대, 항공기 211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6월 24일입니다. 북한 대규모 병력 집결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군 수뇌부는 비상경계를 해제하고 병력 절반을 휴가 보낸 상태였죠. 정보가 있어도 믿지 않거나 믿어도 행동하지 않는 조직. 그 무기력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한쪽은 상대의 모든 것을 알았고 한쪽은 자기 자신조차 몰랐습니다. 같은 새벽, 같은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 갈림길로 나뉘었습니다. 표무원은 월북 후 평양 아카데미에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조선인민군 제766연대 제424대대장으로 참전했죠. 1951년에는 국군 포로만으로 구성된 제22여단 창설에 관여했습니다. 같은 편이었던 동료들을 향해 총을 겨눈 셈입니다. 이후 1996년에는 조선인민군 중장으로 재입대해 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2006년 평양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는 북한이 부르는 의거, 월북의 영웅이었습니다. 강태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고급 주택과 승용차를 지급받으며 평양의 상위 계층으로 살았습니다. 고급 군장교로 복무하다가 2007년 평양에서 눈을 감았죠. 배신한 자들은 새로운 국가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위망을 뚫고 귀환한 382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동석과 한정희,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병들. 그들이 귀환했을 때 받은 것은 영웅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와 신문이었습니다. 왜 살아 돌아왔는가? 혹시 포섭된 것은 아닌가? 탈출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목숨을 걸고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관 명령에 복종해 38선을 넘은 360여 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교들이 영웅 칭호와 고급 주택을 받는 동안 사병들은 이념 재교육을 거쳐 인민군에 편입됐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일부는 함께 훈련하던 국군 동료들을 향해 총을 겨눠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라 믿고 따른 새벽, 그들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귀환한 병사들은 이듬해 6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시백의 공작이 낳은 전쟁, 월북자들의 정보가 영향을 준 그 전쟁 속으로 자기 편의 의심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전쟁에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75년 뒤로 돌려보면 한쪽 이름은 평양의 기념관 벽에 걸려 있고 다른 쪽 이름은 우리 기억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의는 정말 패배한 걸까요? 1949년 월북 사건은 오랫동안 속군 공포로 인한 탈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내부가 공작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공포했던 군인들이 스스로 도망쳤다고 쓰는 편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탈영이 아니었습니다. 1946년부터 4년간 진행된 공작의 완성이었습니다. 성시백이 구축한 공작망이 군 핵심부에 닿았고 두 대대가 같은 날 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역사가들은 6.25 전쟁의 원인을 여러 층위에서 분석합니다. 냉전의 구조, 강대국의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대립. 그 모든 설명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층위들 아래에 한 가지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한국군에 대해 한국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대칭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월북자들이 평양에 전한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군은 약하고 지휘부는 신뢰할 수 없으며 사기는 무너져 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개전 당시 한국군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 포탄 보유량은 15일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정보 전쟁에서 진 나라는 실제 전쟁에서도 집니다. 1949년 5월 4일 새벽 3시는 그 법칙의 예고였습니다. 예고는 예고된 대로 왔습니다. 1949년 5월의 그 새벽, 세 가지 운명이 갈렸습니다. 배신한 두 소령은 평양의 기념관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속아서 끌려간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돌아온 382명은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시백은 처형됐고 그가 심어놓은 그림자는 1년 뒤 전쟁이 되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그 새벽 750여 명 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던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그 둘의 이름은 평양의 기념관에 걸려 있고 나머지 병사들의 이름은 거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